집값 정말 다시 오르는 걸까요? 뉴스에선 신고가 거래만 보여주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최근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으로 인해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만 바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죠. 신고가 거래는 뉴스에 나오지만 실제 현장에선 하락 거래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6.27 대책 이후 고가 아파트 시장은 위축.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로 강남 3구 실거주 의무 강화 갭투자 수요 위축. 풍선 효과로 마용성 마포용 산성동 등 준강 남권으로 투자 수요 이동. 그러나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 단편적인 신고가 뉴스에 휘둘리지 말 것. 거래량 흐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함. 중위권 아파트의 실거주 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 고가 아파트는 당분간 관망, 유동성 정책 시차 지켜보기. 지금 부동산 시장 6월 이후 단 2달 만에 평균 가격이 5억 넘게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13억에서 8억대로 이렇게 급락한 건 전례가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했었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6월 거래량은 약 9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엔 4천 건대로 반토막, 8월 현재는 2천 건대에 불과합니다. 평균 거래 가격은 6월 말 13억 4천 수준에서 불과 2달 만에 8억대로 떨어졌습니다. 거래 위축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엔 낙폭이 훨씬 크고 속도가 빠릅니다. 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특히 끊기면서 시장 평균이 급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 매도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호가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대출 규제가 심해질 하반기에는 매수자 심리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잔금 계획을 반드시 시뮬레이션 하세요. 셋째, 무주택자라면 하락 국면에서 거래량 실거래가 데이터를 함께 보고 급매물 위주로 리스트를 준비하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강남 집값, 언론은 신고가 경신만 외치지만 실제로는 갭 투자가 90% 이상 줄었습니다. 평균 거래량이 무너진 시장에서 신고가 뉴스만 믿으면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신고가 경신, 강남은 여전히 간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을 보신 분들은 체감이 다르실 겁니다. 거래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데도 일부 사례만 부각되다 보니 마음이 괜히 불안해지죠. 특히 갭 투자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주변을 보면 매물은 쌓여 있는데 거래는 끊기는 모습을 체감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최근 일부 매물은 예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전체 평균 거래량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 거래 자체가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언론에서는 신고가 경신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실제로는 시장 전반의 흐름과 다릅니다. 갭 투자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실제로 전체 거래 기준 약 90%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첫째, 언론 헤드라인만 보고 매수 매도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둘째, 신고가 거래가 나왔을 때 반드시 주변 단지의 평균 거래가와 비교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 목적이라면 갭 투자가 사실상 막힌 지금 현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 수익 구조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7월 들어 강남 3구에서 갭 투자가 0건으로 잡혔습니다. 62.7 대책 이후 갭 투자가 무려 90%나 줄어든 겁니다. 집값을 끌어올리던 주범이 바로 갭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에서 0건이라는 기록을 보니 그동안 대출에 의존해 들어오던 수요가 얼마나 컸는지 실감이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장을 지켜보는 분들은 언론에서는 여전히 집값이 오른다는데 왜 내 주변은 거래가 없지? 라는 불안을 느끼실 겁니다. 7월 들어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 3구에서는 갭 투자 거래가 단 한 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겁니다. 물론 마포나 용산, 성동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갭 투자식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90% 가까이 줄어들었죠. 그만큼 62.7 대책, 특히 대출 규제가 시장에 강하게 작용한 겁니다.
사실 그동안 고가 아파트 거래를 끌어올리던 힘은 현금 부자가 아니라 대출을 최대한 당겨서 들어오던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빠져나가면서 거래 자체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첫째, 단기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무리해서 들어갔다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자금 압박에 시달릴 위험이 큽니다. 둘째, 지금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신고가 몇 건보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평균 가격을 확인해야만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셋째, 매수자라면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방식보다는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장기 보유가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더 큰 변동성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전세 10억을 끼고 들어오던 갭 투자, 지금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강남은 막히자 마용성으로 몰렸던 갭 투자 수요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남 3구는 토지거래 허가제와 실거주 의무 때문에 갭 투자가 사실상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풍선 효과가 마용성, 이른바 준강남권으로 몰리면서 집값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런 고가 주택을 사나? 하고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 전세 10억을 끼고 자기 자금 조금 그리고 나머지를 대출로 메워 들어왔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예전처럼 빚을 최대한 당겨서 집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전세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고액 전세를 뒷받침할 세입자 수요도 약해졌습니다. 결국 시장을 떠받치던 두 축 대출과 전세 수요가 동시에 약해지면서 갭 투자는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려면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전세를 끼고 들어오는 방식은 이제 위험합니다. 전세 세입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실 리스크를 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고가 전세가 버팀목이 되던 아파트는 반드시 임대 수요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변에 실제로 들어올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셋째, 매수자는 무리한 대출 대신 자기 자금 범위 안에서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매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울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이 무려 32억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갭 투자는 사실상 막혔습니다. 과거에는 주담대를 활용해 단기 자금을 마련하고 전세를 다시 놓으면서 자금을 돌리는 방식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생기죠. 이 때문에 예전처럼 바로 전세를 놓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규제 때문에 갭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체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신고가가 터지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강남구, 송파구, 반포 일대 일부 단지들 뿐이죠. 서울 아파트를 분위별로 나누어 보면 상위 20% 단지들의 평균 가격은 이미 32억 6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보여지는 신고가란 극히 제한된 일부 초고가 단지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중간 가격대의 아파트 거래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첫째, 언론에서 말하는 신고가 뉴스에만 휘둘리지 말고 본인 생활권 평균 실거래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주담대를 활용해 단기 자금을 돌리는 방식은 이제 위험합니다. 최소 6개월 실거주 조건 때문에 자금 회수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셋째,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라면 지금은 투자 접근보다 안정적인 거주지 확보와 장기 자금 계획에 초점을 두는 게 안전합니다. 서울 아파트 상위 20% 단지 평균은 32억인데 하위 20%는 5억도 안 됩니다. 같은 서울인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예전에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4억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다시 8억 수준으로 내려왔죠. 문제는 상위 단지는 여전히 기대치가 높게 유지되는데 반해 중저가 단지들은 규제와 대출 제한 때문에 거래가 완전히 소강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서울 아파트를 분위별로 나누어 보면 상위 20% 단지의 평균 가격은 32억이 넘습니다. 반면 하위 20% 단지는 평균이 5억도 안 됩니다. 이 격차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평균 가격을 떠받친 게 바로 중저가 단지였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 거래를 이어갔죠. 하지만 지금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 수요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저가 시장은 얼어붙고 반대로 초고가 시장만 왜곡된 신고가가 찍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첫째, 서울 평균 가격이라는 숫자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상하위 분위별로 가격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저가 아파트를 고려하는 실수요자는 거래량이 줄어든 만큼 호가보다 실제 성사된 실거래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고가 아파트의 신고가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 자금 범위 안에서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 전세가율이 7,080%에서 20%대로 추락했습니다. 집값은 4~5배로 뛰었는데 전세는 제자리입니다. 언론에서는 여전히 70억 거래됐다는 뉴스만 내보냅니다. 그런데 실제 체감은 다르지 않으십니까? 상위 단지는 신고가만 보이고 다른 지역은 그 기대감에 호가를 내리지 않은 채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집값은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걸까? 불안과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전세 가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거래가와 전세가의 비율이 20%대라면 그만큼 매매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둘째, 상위 단지의 신고가에만 눈을 두지 말고 본인 생활권의 평균 전세 가율과 거래량을 함께 봐야 합니다. 셋째, 매수 계획이 있다면 무리해서 고가 단지를 쫓기보다 장기적으로 수요가 유지될 수 있는 실거주 단지를 중심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곧 고가 아파트가 더 이상 예전만큼 팔리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평당 4천만 원도 비싸다던 시장이 지금은 평당 7천만 원도 싸다고 합니다. 분양가가 20억을 넘어선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숫자만 놓고 초양극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느끼시죠? 일반 아파트 거래는 뚝 끊겼는데 강남 일부 지역은 여전히 호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지금이 기회인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평균 거래가가 하락했다는 건 단순히 시장이 식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고가 아파트를 떠받칠 힘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수치만 보고 초양극화라는 단어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강남권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 몇 년 새 2~3배 가까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평당 4천만 원도 비싸다 했는데 지금은 평당 7천만 원을 싸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올라간 분양가는 이제 20억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첫째,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 시세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분양가가 이미 20억을 넘어섰다면 기존 아파트의 가격 하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초양극화라는 표현에 휘둘리지 말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단지를 기준으로 시장을 읽어야 합니다. 셋째, 무리한 대출로 고가 아파트에 뛰어들기보다는 거래가 유지되는 중저가 단지에서 수요와 공급 흐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20억짜리 아파트 실제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신고가 보도는 쏟아지지만 그게 시장 전체 흐름은 아닙니다. 솔직히 대부분 사람들은 2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 벅찹니다. 실제로 사려면 시세 대비 큰 이익이 있어야 기꺼이 선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언론은 마치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처럼 신고가 기사만 내보냅니다. 그러니 시장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괜히 불안해지고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조급해집니다. 강남권에는 앞으로도 공급 물량이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내년에도 대기 중인 물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런 공급 현실은 잘 다루지 않고 몇 건의 신고가 거래만 크게 보도합니다. 결국 시청자와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보다 극적인 사례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기사만 보다 보면 마치 모든 아파트가 오르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몇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 언론 기사보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몇 건의 신고가가 아니라 전체 평균 거래 가격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예정된 공급 물량을 꼭 살펴야 합니다. 입주가 예정된 단지가 많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조정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매수를 고민한다면 불안 심리에 끌려가기보다 내 자금 범위와 장기, 거주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지금 30% 선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사실상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이 올랐다는 말에 마냥 기뻐하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30%라면 나머지 70% 차이는 전부 미래의 수익을 지금 당겨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정작 팔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면 이익을 챙기기보다 이사를 못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집은 올랐다는데 내 삶은 왜 더 답답하지? 하는 게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현실적인 공감일 겁니다. 전세 가율이 30%라는 건 전세금으로 매매가의 일부만 충당되고 나머지는 온전히 매수자의 부담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안정기에는 전세 가율이 7,080%까지 올라 매매가와 균형을 맞췄습니다. 전세 수요가 매매가를 든든히 떠받쳐준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구조가 깨졌습니다. 전세 가율이 낮다는 건 기대 가치로만 집값이 버티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즉,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격에 미리 반영해버린 셈이고 그만큼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줄어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전세 가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 가율이 30%라면 과거 평균 대비 지나치게 왜곡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둘째,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이익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실제로는 팔아도 갈아탈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매수자는 기대 가치가 아닌 실질적인 사용 가치, 즉 내가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안정성과 자금 계획을 우선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집값이 2배 올랐다고 해도 정작 집을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62.7 대책 이후 주택 전망 지수가 98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이 올랐으니 당연히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금 내고 각종 비용을 제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내가 가진 집이 올랐다 해도 옮겨가려는 집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갭은 더 벌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결국 소득이나 대출로는 그 격차를 메우지 못하다 보니 전 국민이 사실상 현 상태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얼어붙고 보합과 관망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62.7 대책 이후 주택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가 있습니다. KB 국민주택 전망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현재 수치는 98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는 사람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기대감이 줄어든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거래 자체가 줄어든 이유가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라 세금 대출 소득 격차 등 현실적인 제약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집값 상승만 바라보고 움직이기보다는 세금과 이전, 비용까지 포함한 실질 차익을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KB 주택 전망 지수 같은 시장 심리 지표를 참고해 실제 수요가 살아있는지 확인하세요. 지수가 100 이하라는 건 기대가 꺾였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무리한 이동보다는 현 거주지를 지키며 자산을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합 국면에서는 현금 흐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KB 주택 매매 전망 지수 98에서 102로 다시 올랐습니다. 이 수치 하나가 몇 달 뒤 집값 흐름을 예고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지수는 단순한 숫자지만 시장 심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100 아래로 내려갔다는 건 안 사겠다, 관망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고 100을 넘으면 사고 싶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죠. 62.7 대책 직후에는 98로 내려가면서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102로 올라섰습니다. 집값 떨어진다더니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혼란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지수는 KB와 협약을 맺은 중개업소들의 전망을 평균 낸 것입니다. 즉 현장에서 활동하는 중개인들이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답하면 지수가 100 이상 내릴 것이다라고 답하면 100 이하가 됩니다. 최근 수치가 102로 올라갔다는 건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심리 지표일 뿐 실제 거래나 가격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전망 지수를 맹신하지 말고 실제 거래량 데이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심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거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단기적 반등 기대감에 무리해서 매수하지 마십시오.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셋째, 실거주 목적이라면 지금 자금 상황과 장기 계획을 먼저 점검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남들이 산다더라는 소문보다 내 재무 상황이 훨씬 중요합니다. 집을 사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이제 부족합니다. 62.7 대책은 돈줄 자체를 끊어버린 조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이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그 자금줄, 즉 대출에 직접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번 시장은 예전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 하고 체감하실 겁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돈줄 차단입니다. 과거에는 주담대를 포함해 꾸준히 빌려 쓸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수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가계대출 총량을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추가 확대를 막았습니다. 즉, 더 이상 빌려주지 않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던진 것이고 그만큼 매수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첫째, 매수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내 자금 범위를 먼저 산출해야 합니다. 대출이 줄어든 만큼 현금 유동성이 핵심이 됩니다. 둘째, 대출을 기대하기보다 현재 제도 안에서 가능한 한도와 상환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출에 기대는 투자는 이제 구조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집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유,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이번 대책은 돈이 있어도 못 쓰게 만든 조치라는 점에서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집은 사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히 많습니다. 고가 아파트라도 사고 싶다는 수요가 있죠. 하지만 대출이 막히니 실제로 거래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소득을 보지 않고도 집값에 맞춰 대출을 빌려주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고 싶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계부채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정부가 돈줄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다른 규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집값이 오르면 대출을 더 빌려서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도 소득보다는 담보가치에 맞춰 대출을 내줬기 때문이죠. 이 구조 때문에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결국 시장 전체가 위험 신호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62.7 대책은 거래 의지가 있어도 대출이 안 나오게 하는 것, 즉 돈줄 자체를 끊는 방식으로 시행된 겁니다. 그 결과 집을 사고 싶은 수요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실제 거래는 얼어붙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심리와 현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장 분위기에선 사고 싶은 마음이 커져도 실제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 않으면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대출 의존도를 줄이고 자기 자금 비중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자금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섣부른 계약은 위험합니다. 셋째,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 위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안전합니다.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투자성 매수는 사실상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심리는 살아있는데 능력은 막혀 있습니다. 집값이 70억, 140억, 심지어 300억까지 간다고 해도 지금은 과거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값은 안 떨어져.
대출만 해주면 나는 지금이라도 살 거야. 이런 마음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죠. 결국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은 과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심리는 남아있어도 능력이 제한되니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여전히 집값은 더 오른다에 맞춰져 있습니다. 35평 아파트가 70억, 140억, 300억까지 갈 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과열된 심리를 억누른 게 바로 대출 규제입니다. 현재 대출이 나가 있는 구조를 보면 실제로 집을 사는 계층은 소득분위 상위 20% 이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만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조차 대출 여력이 막히면서 거래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집값 상승 기대감만 믿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대출 제한으로 거래는 더 이상 과거처럼 이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본인의 자금 능력을 먼저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심리와 현실은 다릅니다. 셋째, 무리한 투자보다 실거주와 장기 보유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기적 차익을 노린 접근은 이제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 경매까지 늘어난 건 시장의 위험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버틴다. 어떻게든 대출을 갚는다. 맞습니다.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버티는 건 아닙니다. 이미 버티지 못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최근 경매 급증 현상입니다. 경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임의 경매입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할 때 실행되는 방식이죠. 둘째는 강제 경매입니다. 이건 더 심각합니다. 담보대출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채권 채무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이 강제로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최근엔 이 강제 경매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채무 불이행이 확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본인 혹은 가족의 부채 구조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 상환이 어려울 조짐이 보이면 법원 경매까지 가기 전에 채무 조정이나 워크아웃 등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은 경매 시장의 급증세를 시장 불안 신호로 인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싸게 살 기회로만 보지 말고 그 배경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작년이 경매 물건 역대 최대였는데 올해는 그보다 20% 더 늘었습니다. 이제는 빚을 돌려막아도 버티지 못하는 집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들 버티는데 무슨 소리냐? 하지만 실제 현장은 다릅니다. 빚을 돌려막으면서까지 버티던 분들도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20만 2021년에 2%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5년 변동금리 만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자는 2배 이상 뛰었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매 물건은 작년 대비 약 20%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고금리 상환 시기에 들어섰다는 점. 둘째, 이미 상환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늘어난 데 더해 앞으로는 그 수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집주인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가 실거주 조건에 걸리거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매물을 묶어두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본인 대출의 금리 구조와 만기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변동금리 만기가 다가온다면 지금부터 상환 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상환이 어려울 조짐이 보이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채무 조정이나 대출 조건 변경을 시도해야 합니다. 셋째, 세입자라면 계약 만기 시점에 집주인의 매도 계획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주를 이어갈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겉으론 수십억 자산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세 세입자에게 나가지 말고 조금만 더 올려달라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주인은 부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니 당연히 돈이 많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집값은 높아도 당장 쓸 돈이 없어 세입자에게 나가지 말고 좀만 더 살아달라, 대신 전세금을 조금만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겉으론 자산가인데 현금 흐름은 막힌 이른바 자산 부자 현금 가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집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빠져야 매매가 가능한데 거래가 안 되니 오히려 세입자에게 계속 살아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10억이 넘는 전세 계약에서 몇 천만 원만 더 올려달라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집값이 높아 보여도 실제로는 현금 흐름이 막히고 있다는 방증이고 동시에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첫째, 겉으로 보이는 집값만 보지 말고 실제 현금 흐름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둘째, 세입자라면 계약 연장 시 집주인의 자금 사정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경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매수자는 거래량과 경매 건수 추이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의 건강성을 읽는 핵심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집을 못 팔겠다, 그냥 계속 살아달라며 전세금을 몇 천만 원만 올려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수십억 자산가 같은 집주인이었지만 실제로는 현금이 막혀 세입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집값이 높다고 해서 집주인이 모두 여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주변에서도 느끼실 겁니다. 집값이 높아도 현금 흐름이 막히면 버틸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상황은 경매 증가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매 물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주변 전세 매매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자산과 현금 흐름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